네,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는 그 지분제하고 도급제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강경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뵙고 수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나 뵌 분이 손가락에 꼽는데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더만. 넘버원인가 봐, 넘버원. 자, 그 최근에 그 재건축 지역이 도급제 방식에서 뭐 지금 지분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네. 지분제하고 도급제 방식. 그러니까 이게 설명 가능하세요? 이게 저는 사실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게 공동시행 방식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지분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업 방식인지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도급제랑 지분제는 도급제라고 하는 건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사업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시행자가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보는데 땅은 내가 있으니까 건설회사 A, B, C 누가 잘 지을까 싶어서 내 집 지어줄 사람 A 얼마에 지어줄게요. B 얼마에 지어줄게요. C 얼마에 줄게요. B 네가 제일 좋겠다. 네가 그러면 얼마에 지을 건지 이렇게 지을 모양대로 이 금액에 져라. 그럼 난 그 돈만 줄게. 그러면 그 집을 팔고 해서 나오는 수익은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고 그리고 이제 건물 짓는 값 그래 잘 졌으니까 돈 줄게. 뭐 나중에 짓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되는데 나무값 좀 더 주세요. 그럼 나무값 더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소위 말하는 도급제. 그렇죠. 재건축 사업장들이 많이 이런 걸 선호해요. 요즘 같은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행이익이 야 이거 집 한 채만 팔아도 얼만데 니는 그냥 건물 져줄 값대로만 주고 져라. 내가 그거 집 팔아서 남는 이익은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는 게 도급제고요. 지분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건설회사 얼마에 지을래 했더니 다들 뭐 얼마 하는데 잘 모르겠어. 잘 짓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잘 지을지도 모르겠고 나 너무 머리 아프니까 내 집을 져주는데 그냥 내 거 몇 개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이득 얼마 챙겨주고 네가 알아서 집 져가지고 이익 가져갈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서 이제 건설회사가 얼마 이 정도 집 팔면 수익이 남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한테 땅 갖고 있는 조합한테 이만큼 주더라도 우린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되게 알뜰하게 뭐 사업을 해서 많이 이득이 남으면 남을수록 건설에 대한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 게 지분제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변동 지분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합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는 니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통 좋아질 것 같은데 남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니네 시공 다 내주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뭐냐면 얼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 한 채씩 주고 수익 세대당 얼마씩 정도는 챙겨주고 그 다음 니네가 먹는데 만약에 얼마 이상 더 먹으면 뭐 반반 갈라 먹자라든가 이렇게 얼마 나눠 먹자라고 이제 정하는 게 이제 변동 지분제. 보통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재건축은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죠, 그죠? 지분제하고 도급제. 예, 지분제와 도급제. 그다음에 그렇죠? 지분제 중에서는 확정 지분제, 그다음 변동 지분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설명 잘했죠? 부동산입니다. 결국은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렇죠. 네.
대한 얘기. 이제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지분제가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도 같이 나누는 거고. 그렇죠. 공사만 단순하게 해주는 거는 도급제로. 도급제. 그렇죠? 도급공사, 도급계. 그렇죠. 네. 통상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급제로. 재개발은 일단 지분제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분제로. 지분제 그래서 사실 가능하고. 뭐 최근에 재건축 구역에 지분제로 간다 뭐 이게 특별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늘상 그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도급제 사업장으로 가려면 이게 이제 이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요새 이제 하는 게 도시및 주거 정비법에 따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절차법이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나면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구나.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서울시 공공관리 제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시공사에 뭐 어디에다 알려야 되고 그다음 접수 받아서 뭐 경쟁 방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총회 열어서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 분양 신청하고 분양 신청하게 되면 또 이제 분양 공고 그다음에 뭐 연장 공고 20일. 예, 그다음에 그런 거 해서 또 내고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가 좀 있으면 사업 시행인가 9월 정도에 날 것 같거든요. 아 이제 나요? 네, 근데 시공사 선정을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접수는 내년 하반기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룰대로 가면 되게 오래 걸려. 그걸 다 지켜서 가면. 근데 이제 그 속도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왜 단축하려고 하느냐? 이제 재건축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 전 올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그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를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빠질 수 있고 못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마다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너무 커지니까 그 하루하루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분제 공동 시행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공동 시행 방식으로 해서 하면 빨라지나요? 뭐 한 3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사실 재건축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요? 잘 몰라요. 저도 조합에서 실물을 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 네. 그냥 옆에서 이렇게 곁눈으로 보던 사람이라서 빨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건설회사들이 그 마케팅을 하면서 시공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쨌거나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빨라지겠죠 뭐. 그렇죠. 뭐 빨라지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재건축 단지는 지분제 방식으로 통상 대부분 다 옛날에 지분제였죠 거의. 예. 그렇죠. 거기다가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어차피 뭐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뭐 달라진 게 그리고 없거든요. 지금 사업하는 데들 중에도 지분제 사업장도 많아요. 지분제 하다가 또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도급제로 바뀌는 형태로 해서 시공사 바꿨고 지금 그리고 뭐 강동구 재건축 구역들 중에서 보면 지분제 사업장들 있습니다. 근데 왜 재개건축 구역은 도급제로 안 갈까요? 도급제로 가서 사업 이익에 대해 전체를 자기가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라든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조합 결국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사업 시행자의 이윤을 생각해서 그럴 때는 도급제를 희망하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 거의 없거든요. 도급제가? 네. 재건축이 도급제로 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거의 없다고 하는 거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방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금, 파이낸싱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죠. 예. 이번에 또 되게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반포의 부동산 사장님이랑 만나서 사실 뜬금없었어. 전화 와서 뭐예요? 놀까요? 그래서 놀러 왔어. 그래서 이제
온 김에 방송이나 하나 찍고 가요. 반포 소식이나 전해주세요 하고 네. 그래서 어제 한 35분 정도 영상을 찍어서 부동산 TV에 올렸어요. 아.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 중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제 반포 쪽은 올해 시공사 수주전이 지금 엄청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달에 총회하는 데들이 많고요. 반포지구에 그러니까 반포, 신반포 이쪽에 이제 재건축 안 했던 데들이 이번에 시공사 정하고 지금 제초안 피하기 위해서 막바지인데 거기 들어오는 게 이제 뭐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는데 지금 현세랑 GS가 둘이 붙었는데 현대 어디? 현대 어디?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그룹 끌고 오고 그 다음에 GS건설은 국민은행 끌고 오고 뒤에 파이낸싱까지 다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자금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랑 롯데는 10만부 15차 같은 경우 붙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후분양을 얘기하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자금 후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자금을 들고 와서 사업 비용을 자기네가 충당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 삼성이 이번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1, 2, 4주고 그게 이제 그런 자금 동원 부분이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뭐 기사에서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자금 부분이 되게 크고 건설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죠. 앞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끌고 와서 말 그대로 잘 팔릴 수 있고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밀리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공 조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공사비가 올라간다든가 금융 부분도 되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일부 사업장들에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제 생각 앞에 이제 이렇게 자금을 끌고 온다까지는 이제 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얘기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별별수다 처음 시작하면서 네. 얘기 나왔었던 방식이 도급제 방식, 지분제 방식 말고 또 신탁 방식이 있네요. 신탁 있죠. 그렇구나. 그렇죠. 신탁. 그게 빠졌네요. 네네. 신탁 방식. 신탁 방식은 아예 통째로 베끼는 거잖아요, 그죠? 잘 몰라. 아는 척할 수가 없어. 진행된 케이스가 없으니까 아직은. 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시행 방식을 내가 다 가져갈 거다, 조합이 다 가져갈 거다, 도급제 반반 나누겠다, 그럼 지분제 다 주겠다, 그럼 신탁이네 딱. 야, 신탁이 요새 조금 올 상반기에 신탁사들이 막 재건축들 수주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요새는 쑥 들어갔어요. 조용한 편입니다. 얘기 안 나와. 왜 쑥 들어갔을까요? 돈 안 될 것 같다. 근데 신탁 회사도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되는 데들은 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탁도 자금 융통을 자기네들이 해야 될 텐데 이게 규모가 신탁은 사실상 사업 자체 관련돼서 진행만 하는 거지 수익과 관련돼서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사업 환경에 뭐 따라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크게 없을 뭐 것 저희가 같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워낙에 치고받고 싸워갖고 문제가 많은 사업장은 신탁.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분하고 도급제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장들이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안 받아서 좀 혜택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분제로 가겠다, 뭐 재건축 방식이 그로 인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를 받겠다, 관리처분 인가를 올해 안에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에 의해서 빨리 추진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실제 12월 이내에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도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투자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닌 분위기를 전해왔어요. 네. 저도 지금 생각보다 장난 아니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무슨 얘기 들어요? 그 동네에 아파트가 새로 지은 말 그대로 그냥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요. 주변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이만큼이에요.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돼서 전매가 막히면서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그 재건축들이 다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에만 집중되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가능한 물건들의 주인들한테 전화해서 저희한테 파세요. 물건 하나에 부동산 한 100개가 딸려 붙어 있는 느낌이래요. 그냥 그러면 그걸 중개할 수 있는 확률이 100분의 1인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전화가 50군데에서 오다가 50군데도 아니지, 한 30군데에서 오다가 300군데에서 100군데에서 오니까 아, 내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구나 해서 코가 더 높아지고 뭐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뭐 그건 이제 일시적인 그런 거고, 구조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맞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폐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휴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도인들도 사실 되게 곤란하신 분들 많이 보이신데요. 거래가 딱 막히면서 되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왜냐하면 이게 뭐 경매로도 넘길 수 없잖아요. 경매로 거래 자체가 경매로 넘겨도 양수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나중에 청산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로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 되게 그래서 막막하죠. 또 준비한 얘기가 오늘 두 번째 얘기가 경매 얘기거든요. 경매 지금 낙찰가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얘기가? 깡통 주택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6.3% 정도 된대요. 100% 넘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경매. 근데 그거는 이제 딱 짚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게 시장에 이 제도 자체가, 금융을 꽉 누르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만 되게 웃는, 현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웃는 지금 포지션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처분을 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또는 현금성 자산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경락잔금 대출도 이번에 금융 대책에 따라서 LTV, DTI 다 받아요.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의 11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묶였는데, 그 안에서 경매 나오는 집 같은 경우는 서울의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의 대출을 갖고 있으면 이제 처분 조건부 정도로나 대출이 나올 수가 있게끔, 그러니까 대출이 금융이 꽉 막혔는데, 이제 경매가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 되게 상황이 안 좋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경매 금액 자체는 결국, 그러니까 지금 보통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 경락잔금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하려고 물건을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잠재 수요층에서 다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예 물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무주택이나 이제 이거 갖고 하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나 경매 물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많이 떨어지면 돈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대출 안 끼고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이냐? 그러니까 부의 독식이 생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는 어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아서 부동산 시장이 부풀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경매 시장이라 같은 특수한 시장에서는 뭐 경매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부의 독식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MPL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기지로 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낮게 해서 뭐 50% 이하 가격에 뭐 골드만삭스니 무슨 뭐 이런
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 다 떠갔잖아요 부동산. 그렇게 해서 다 매각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권도 그때 같이 돌아갔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여건이 있고 뭐 좀 여력이 되시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투자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어떻게 부작용을 낳진 않을까 이런 게 우려가 되긴 하는데 시장이 이런 가운데서도 세 번째 이야기. 아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끝? 세 번째 이야기?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세 번째 이야기.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올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32만 명 네, 접수.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나 바로 답 나와. 32만 명 접수. 그러니까 역대 최고에 지금 어떡할 거야? 4년 전에 비해서 네. 4년 전에 접수 15만 명이었는데 올해 32만 명, 2배가 넘는데요. 그래 9년 만에 최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장기간에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해왔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다 달려든다. 와, 뭐 32만 명 응시면은 이번에 최소한 2만 명 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상? 그렇겠죠. 2만 명이면 다행이게. 10%만 합격해도 3만 2천 명인 건데. 아, 진짜. 보통 합격률이 한 10 몇 프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시험 어렵게 나올 거야. 가까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3만 명 넘는 거지. 하여튼 역대 사상 최고의 공인중개사 시험 9년 만에 최고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과 동시에 예상되는 것은 9년 만에 최고의 합격생 배출이라는. 네. 근데 그 기사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데일리인가 어디 기사 읽어봤는데 네. 반대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중에 3분의 2가 중개업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놀고 있고 하죠. 3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적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격증자가 3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38만 명. 이번에 이제 40만 명 돌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보니까 그래. 개업 공인중개사가 10만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죠. 근데 소공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적은 거네.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이제 중개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근데 나는 그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게 그냥 일종의 라이센스고 중개업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사실 자기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 공부는 안 하잖아요. 뭐 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기 권리증이 뭔지, 뭐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아유 뭐 그런 걸 알려고 한다고 뭐 이렇게 잘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흘러 막상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고 또 부동산에 관심이 가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알려고 하면 참 막막했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살면서 교양 과목처럼 전 국민이 어떤 그 사회생활을 위한 어떤 필수 과목처럼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붓카페 운영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카페에서 보면 종종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이걸 공부를 해놓으면 투자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어떤 상식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도움이 안 되고 대충 하면 도움이 된다. 이게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상식을 넓히기 위한 공부라기보단 합격을 위한 공부니까 되게 스킬, 문제풀이 스킬 이런 쪽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과목 자체가 되게 과목의 스프레드 범위가 넓죠. 그렇죠. 예,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왜 공부해야 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투자를 위한 공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는 공법이라는 데에 한 6, 7문제 나오는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6, 7문제의 시험 문제 풀이하는 내용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업시행 인가받고 나서 며칠 이내 분양 신청 뭐 15일, 30일 그거 내가 왜 알아야 돼? 그건 조합에서 하는 거고 그걸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흐름만 알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더 깊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있다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시험에선 법을 다루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조례를 해야 한다는 거지.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 그렇죠. 실무적으로 서울시의 분양 자격 거기서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뭐 별표일에 해당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거. 예. 다루는 관점도 다르죠. 하다못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해도 그럴 텐데 다른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공부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은 되죠. 도움은 돼요. 네.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하. 조사하고 알았어. 있거든. 조사하고 있어요. 맞아. 뭘 또 알아요? 예? 뭘 뭘 조사해요? 아니 조사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예. 예.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요? 네.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한번 시켜봤어요. 네. 네,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쫙 결과를 미리 약간 노출하자면 필요 없다. 자격증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그러니까 투자 공부에. 그렇지.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지. 부동산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다들 현업 공인중개사들조차도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격증 따놓으면 이게 사실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돈을 불필요하게 많이 벌어 중개수수료 받아간다라는 불만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아 그래요? 되게 대표로 한 대 맞으세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네. 중개 간단하게 하나 하고 뭐 몇백만 원을 받아가냐 몇십만 원도 큰데 뭐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거래 한 건당 몇십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주장도 하시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이 그렇잖아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워낙 레드오션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개업소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한 건의 거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요. 뒤에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중개업 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망해 나가는 유지하기 힘든 중개업소들도 많고.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불명예를 자꾸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욕먹을 만큼 하는 분들도 엄연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중개보수를 줄 때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너무 작다고 생각해.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누구 이야기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개업 자체가 좋은 직업도 아니고 앞으로 사양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좀 중개업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보세요 거래가 막 활성화되는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화랑인 시절에 부동산 카페에 와서 돈을 줘보고 수수료를 줘보고 하니까 그런 건데 하락장에서는 어쩔 거야. 거래는 단절되고 임대중개 수수료 정도로 꾸역꾸역 유지해 나가는 또 암흑기가 그렇지. 평생에 상승장 몇 년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장도 이런 통계 내보면 어때요? 뭐요? 북카페 게시글 수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조건을 저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 활동 지수 이런 게 늘어나요. 그리고 하락장 경기가 안 좋거나 뭐 계절적 영향에 의해서 또 쑥 가라앉아요. 그리고 집값 떨어진 얘기 들리고 암울한 소리 들리면 북카페 와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 확 가라앉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시즌이 수년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꿀 빨던 시절도 지날 거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있어요. 예, 마음 비우고 있어요. 예. 막 그렇죠. 그게 다 모든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뭐 매상 항상 좋을 수만 있겠어요. 뭐 좋을 때가 있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안 좋을 때 경험해 봤으니까 또 좋은 거에 대한 또 어떤 남다른 감회도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년에는 어떨런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중개업자분들, 이전을 하는 중개업자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는 거, 신규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오는 거. 저는 어디로 갈지도 보여요 지금 벌써. 그래요? 좋아. 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번 규제에서 빠진 지역 중에 그런 데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풍선 효과처럼 그거에 따라서 중개업 어떤 하시는 개설하시는 분들도 옮겨갈 거다.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아니 지난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부동산들 처음에 어려울 때 그 강남 쪽에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빠져서 사실 제일 먼저 좀 무리수다 생각하는 데로까지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힌트를 드리자면 동탄이었거든요. 동탄 신도시? 그쪽으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멀리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내려가서는 동탄 일기 신도시 할 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 내려갔을 때 잘 안 됐거든요. 미분양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버티고 나서 다시 시장이 약간 꺾이면서 2013년도부터 이제 슬슬 좋아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빙하기를 거쳐서 다시 혹한기를 거쳐서 이제 슬슬 따뜻한 시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한 5년 돼가나요? 5년 돼가는 찰나에 또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또 다시 그렇게 유목민처럼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저도 깝깝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강남의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기적이 주택 투기가율제도가 해제가 돼야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는 입주 시점 가면 그때부터는 또 그렇죠. 지금 사실 규제에 빗겨가 있는 뭐 전월세 거래라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월세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런 적들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그냥 뭐 또 이런 파도도 오고 저런 파도도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재건축 이제 철거되고 이제 입주권 상태로 바뀌면 와 진짜 예술일 것 같아요. 완전 절벽이죠. 그냥 끝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 또 최근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재건축 얘기 나오니까 후분양제가 지금 아직 뭐 제도적으로는 원래 이제 10여 년 전에는 후분양제가 의무, 아마 831 대책 후속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게 맞아. 그래서 831 때. 그때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제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들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하기도 책정할 수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 대출이 안 나오니까 9억 초가 강남 아파트들을 다 넘잖아요. 대출 부분도 없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요층도 사실 공급 물량들이 나올 물량들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분양 청약을 해서 그냥 미분양으로 끌고 가느니 아까 얘기 드렸죠? 금융을 끌고 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집 짓게, 집 짓는 거에 대한 금융 비용 우리가 포함해서 비용이니까 포함해서 입주할 때 가서 비싸게 팔게, 그때의 시세대로. 왜냐하면 지금 뭐 보증도 자체도 보면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뭐 얼마 이상 안 올라가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주택보증이 아니라 HUG죠 이제. HUG. 그러니까 분양가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어차피 지금 팔아봐야 대출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천천히 팔자. 대신 비용,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 되게 공급 축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금융을 끌고 들어가서 그 비용을 댈 수 있는 사업장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만 하고 안 되는 데들은 굉장히 되게 공급 축소 우려가 있어 보여요. 사업장들이 그거 끝날 때까지는 그거 끝나서 돈 다 회수하고 할 때까지는 스톱 못하는 이제 그러니까 스톱 되는 다른 데는 거기 입찰 저희 재건축할 건데 시공사 오실 분 여기 이미 다 돈 써서 니네 거는 미안하지만 다른 건설 회사랑 얘기해봐 막 하면 진짜 시공사 찾기도 힘든 상황까지도 될지도 모르겠다는 금융을 묶으니까 뭐 그럴 일은 거기 가능성 없습니다만 네, 모르는 거야. 네. 근데 강남권 재건축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런 식으로 후분양으로 다 돌아서 버리면 분양 시점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대출을 유동화를 시켜요. 유동화시켜서 재매각을 해서 또 다른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은 계속 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다만 뭐가 안 좋아지냐면 그 재무 건전성 그게 자꾸 내려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지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 당연히 유동화는 할 수밖에 없지. 그 사업이 몇 조짜리인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무조건 유동화 대출을 유동화해서 재판매하는 건 하는 건데 그래도 대출을 그렇게 끌고 갈 데가 없으면 유동화 시켰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부담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워낙에 은행 금리도 낮은 데다가 옛날에 처음에 유동할 때야 그때야 은행 금리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뭐 6%네 7%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세계 경기나 환경에 따라서 건설회사 지금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선분양 제도는 채무를 개인한테 떠넘겨서 가계부채로 떠넘기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 이건 그 가계부채가 기업부채 후분양으로 가면서 기업부채로 이제 전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런 경기 변화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 주체의 차이인 거죠. 그 세계 경기 변화 나와서 그런데 마지막 말씀으로 김정은한테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네? 불안해 살 수가 없어. 되게 뜬금없다. 되게 뜬금없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좀 경기가 좀 살아날 수도 있는 좋은 기회 말이야. 왜 자꾸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살아있는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